안녕하세요.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윤지원입니다.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여러분께 저희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언어학 학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이 전남대학교 출신이셔서요. 제가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반갑고 또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졌고요. 이분의 연구가 오늘 제 강연의 핵심적인 내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이 동아시아 언어의 인지 언어학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인지 언어학적 접근이 오늘 강연에서 무슨 뜻으로 쓰일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 인지 언어학은 인간의 언어 능력을 인지 능력의 일부로서 분석하는 언어 연구의 모든 접근법을 가리킵니다. 언어 활동이라는 게 결국 인지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언어학은 인지과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좁은 의미에서 인지 언어학이라고 하면 언어학 내의 특정 학파를 가리킵니다. 사실 인지 언어학, 현대 언어학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학파는 인지 언어학이 아니고 생성 언어학이라고 부르는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생성 언어학이라고 해서 반인지 언어학이라는 게 아니라 생성 언어학이든 인지 언어학이든 언어학이 인지과학의 일부라는 기본 전제는 같습니다. 둘의 차이는 언어 능력이 다른 종류의 인지 능력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생성 언어학에서는 특별하고 독자적인 메커니즘으로 운영되는 언어 기관이 있다고 상정합니다. 반면에 인지 언어학에서는 독자적인 언어 기관 같은 건 없고 언어 능력은 범인지 능력의 일부로서 작용한다고 봅니다. 생성 언어학의 창시자는 촘스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워낙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지 언어학의 창시자 중에서 아마도 제일 유명한 사람은 레이코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제목의 책의 저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 우리에게 갑자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나요? 바로 코끼리가 떠오르죠.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은 안 읽어보셨더라도 아마 프레임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특정한 생각을 유도하도록 누군가가 짜놓은 프레임에 걸려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인지 언어학자 레이코프입니다. 다시 오늘의 강연으로 돌아와서 오늘 강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인지 언어학은 특정 학파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인지 언어학에 가깝습니다. 사실 학파로 말하자면 저는 생성 언어학 이론을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언어의 생산성을 설명해주는 이론으로서의 생성 언어학의 기본 가정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인간이 어떤 문장을 듣거나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성 언어학은 결론에만 관심이 있고 그 과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생성 언어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과정을 거치든 어차피 정답은 하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장을 들을 때 우리 뇌는 문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인풋으로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뇌가 작동합니다. 인지 언어학적 접근 방식은 이렇게 문장 처리에 실시간으로 관여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언어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도 많이 하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는 언어는 동아시아 언어, 즉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입니다. 우선은 개인적인 관심이 큰 이유이고요. 한국어는 제 모국어니까, 그리고 일본어와 중국어는 인접한 언어로서 배우면서 흥미를 느껴서인데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학문적으로도 동아시아 언어 연구는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쓰는 인구가 많고 또 세계 학계의 중심이 현재 미국이다 보니까
언어학 연구도 영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적용되는 이론이 동아시아 언어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동아시아 언어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들이 영어에서는 아예 없는 현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깊이 이해하고 언어학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어와 구조적으로 다른 언어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아시아 언어 연구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잠시 물 좀 마실게요. 오늘 소개할 저희 연구 주제들은 의문사, 부정국어, 관계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한국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본어와 중국어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간략하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 발표를 거의 항상 영어로 해왔기 때문에 한국어로 발표 내용을 정리하느라 많이 애를 썼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을 테니까 질문이나 코멘트 많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로 의문 부정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이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금방 아시겠죠? 내일 누구 만날 거니? 이 질문은 내일 누군가를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에 대한 예, 아니요 의문문일 수도 있고, 내일 만나는 것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 의문문 혹은 의문사 의문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문장이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한국어의 누구라는 말이 중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의성은 누구뿐만 아니라 무엇, 언제, 어디, 혹은 어떤 사람, 무슨 일, 어느 것 등등 한국어의 수많은 의문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의문사와 부정사가 같은 형태를 공유하는 경우를 여기서는 의문 부정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와 부정사 모두 인간의 언어에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어휘에 속하고, 의문사로 쓰이느냐 부정사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정보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의문 부정사의 의미를 판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화자들은 일상적으로 의문 부정사의 의미를 판별하는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문 부정사가 부정사로 쓰이느냐 의문사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억양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의 예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한번 두 가지 다른 억양으로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내일 누구 만날 거니? 둘째, 내일 누구 만날 거니? 한국어 화자라면 우선 이 두 억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첫 번째 억양은 예, 아니요 의문문, 두 번째 억양은 의문사 의문문에 쓰인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강연의 예문에서는 서울말의 억양만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방언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전남 방언 같은 경우에도 억양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패턴은 다르지만 억양에 따라 의문 부정사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은 억양이 다른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억양의 차이를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 그림은 앞의 문장을 두 가지 경우 각각 녹음해서 음성 분석 프로그램 프라웃에서 열어본 결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구불구불한 파란색 곡선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말할 때 음성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변화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왼쪽 그림은 내일 누구 만날 거니? 예, 아니요 의문문의 음높이 곡선입니다. 이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천히 과장해서 발음해 보면 내일 누구 만날 거니? 이렇게 각 음절마다 오목 볼록점이 위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내일 누구 만날 거니? 의문사 의문문의 음높이 곡선입니다. 이것도 패턴을 과장해서 발음해 보면 내일 누구 만날 거니? 이렇게 되는데요. 왼쪽 패턴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누구 부분의 최고점이 훨씬 높다는 점,
그리고 누구 다음에 높이 곡선이 오르내리지 않고 평평해진다는 점입니다. 높이 곡선을 단순화시켜서 비교하면 차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누구 부분을 보면 예, 아니오 의문문에서보다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에 최고점이 더 높아지는데요. 이건 더 강조해서 발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예, 아니오 의문문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꺾어지는 부분들이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사라지고 평평해지는데 이건 문장의 운율 구조에 변화가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운율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하나의 노래가 여러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의 발화가 여러 개의 운율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운율 단위는 음의 높낮이가 변화하는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의문사 의문문에서 이렇게 높이 변화가 부분적으로 사라지고 평평한 선이 나온다는 것은 의문사와 그 다음 단어 사이에 있던 운율 경계가 없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의문 부정사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억양 요소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문 부정사 자체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의문 부정사 이후의 운율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을 했고 언어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물었을 때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일 만나는 게 누군지에 대한 질문이면 당연히 누구를 강조하게 되겠죠. 두 번째 요소는 문장의 운율 구조라는 개념을 정립하지 않으면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쪽 연구를 하시는 몇몇 분만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선환 선생님께서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의 억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으시면 맨 처음에 반드시 읽어야 할 논문이 전선환 선생님의 논문입니다. 전선환 선생님은 전남대학교를 나오셨고 미국에서 언어학 분야 탑스쿨 중 하나인 UCLA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세요. 제가 강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전남대학교 신문에 이런 기사도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본인의 연구면에서도 정말 훌륭한 분이시지만 특히 후학들에게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되는 분이라서 한번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연구 주제로 돌아와서요. 의문 부정사의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는 억양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의문 부정사를 강조하느냐, 의문 부정사 이후에 강세구를 단일화하느냐. 그럼 여기서 의문은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느 쪽이 의미를 판별하는 데 더 중요할까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둘 중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청취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제 발화에서는 의문 부정사 강조 그리고 강세구 단일화 이 두 요소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가 인지 과정에 어떤 공헌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음성 합성을 통해서 한 가지 요소씩 차례차례 추가해서 인공적으로 발화를 생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첫째, 아무런 특징이 없는 경우. 내가 내일 누구 만날 거니? 전형적인 예, 아니요 의문문 억양입니다. 두 번째, 의문사가 강조되고 운율 구조는 그대로인 경우. 내일 누구 만날 거니? 세 번째, 의문사는 강조되지 않고 단일 강세구 형성만 일어나는 경우. 내일 누구 만날 거니? 그리고 네 번째, 의문사도 강조되고 단일 강세구도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내일 누구 만날 거니? 전형적인 의문사 의문문 억양입니다. 이 실험의 포인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발화 중에 어느 쪽이 네 번째, 즉 의문사 의문문과 더 유사하게 인지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둘 중 어느 쪽인지를 알 수 있겠죠. 실험 결과 문장을 듣고 그걸 의문사 의문문으로 인식한 비율을 각 억양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각 칼럼의 순서는 아까 소개했던 순서와 같고요. 이걸 보시면 의문사만 강조되고 운율 구조는 그대로인 경우는 거의 전형적인 예, 아니요 의문문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고
의문사는 강조되지 않았지만 단일 강세구 형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거의 전형적인 의문사 의문문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문 부정사의 의미를 판별하는 데 운율 구조의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문 부정사 자체를 강조하느냐 마느냐는 의미 판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의문 부정사를 강조한다는 게 훨씬 쉽고 와닿는 차이인데 이해하기도 어려운 운율 구조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죠.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의미상으로는 의문 부정사의 의미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의 의미는 똑같은데 억양은 의문 부정사 부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전체가 다 바뀌잖아요. 이 글로벌 레벨에서의 효과가 인지 과정에서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제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일본어와 중국어의 의문부정사 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의문사와 부정사가 형태론적으로 연관이 있는 현상은 한중일 언어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본어의 경우에는 의문사 형태가 바로 부정사로 쓰일 수는 없고 특정 형태소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someone이라는 의미를 나타나기 위해서 의문사 형태 그대로 누구 이렇게 써도 되고 형태소를 추가해서 누군가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일본어에서는 후자의 형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어의 경우에는 부정사 용법으로 쓸 수 있는 문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걔가 누구 좋아해 이런 평서문이 가능하지만 중국어에서는 타喜欢什么人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말해도 평서문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어에서 의문사가 부정사로 쓰이려면 걔는 누구 안 좋아해 타不喜欢什么人 이렇게 부정문을 쓴다든지 만약에 걔가 누구를 좋아한다면 要是他喜欢什么人 이렇게 가정법을 쓴다든지 하는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중일 언어에서 의문 부정사가 실현되는 양상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세 언어 모두에서 의문사 용법과 부정사 용법의 억양이 다르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어의 경우 의문사와 부정사가 형태적으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예 아니오 의문문과 의문사 의문문이 여전히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나니가 미에루 여기 네 나니가 미에루 나니카 미에루 이렇게 두 개의 굉장히 비슷한 문장이 각각 의문사 의문문 예 아니오 의문문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두 문장은 발음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억양은 많이 다릅니다. 문장의 이 음높이 곡선을 보시면 억양의 차이를 눈으로 바로 관찰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나니가 미에루, 두 번째 경우에는 나니까 미에루 두 차이가 이렇게 다른데요. 한국어로 말하자면 뭐가 보여? 그리고 뭔가 보여? 이런 차이에 해당합니다. 이 억양 차이를 분석해 보면 그 패턴이 한국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에는 의무부정사 나니가 더 높게 강조되고요. 뒤에 나오는 동사 니에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 즉 고저 액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없어지고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도 이 두 가지 억양 요소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음소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가, 카, 억양만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음소가 다른 부분을 화이트 노이즈로 지워서 이렇게 나니, 치, 니에루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의문부정사의 부분의 억양을 서로 바꿔보고 또 동사 부분의 억양도 서로 바꿔봤습니다. 그 결과 의문부정사 부분의 억양은 바꾸든 말든 즉 강조를 하든 안 하든 큰 차이가 없었고 그 뒤에 오는 동사의 액센트를 유지하느냐 없애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어에서와의 결과가 유사하죠.
중국어의 경우에도 의문부정사가 의문사로 쓰일 때와 부정사로 쓰일 때 억양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어나 일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도 의문부정사가 의문사로 쓰일 때는 의문부정사가 강조되고 부정사로 쓰일 때는 수러가 강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의문사 의문문이 문장 단위에서 운율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미처 몰랐던 연구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적어도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어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다음으로 부정국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정국어라는 건 아무도, 결코, 도저히 등등 부정어와 함께 나타나야 하는 어휘들을 말합니다. 아무도 철수를 안 때렸다. 이건 괜찮지만 아무도 철수를 때렸다. 이건 이상하죠. 자, 그럼 이 문장을 봐주세요. 아무도 민준이가 서울을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괜찮은가요? 이상한가요? 잘 생각해보면 이 문장은 비문입니다. 부정국어가 나오려면 부정어가 문장 안에 아무데나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부정국어와 부정어가 같은 절에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장의 경우에 아무도는 주절에 있고 안았다는 종속절에 있으니까 비문인 겁니다. 비슷한 문장이지만 문법적인 버전은 이런 문장입니다. 아무도 민준이가 서울을 때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여기 이게 아니네요. 여기서 아무도와 않았다는 둘 다 같은 절, 즉 주절에 있으니까 문법적이죠. 그런데 부정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문장과 비교해 봅시다. 아무도 민준이가 서울을 때렸다고 말했다. 이 문장은 정말 이상하죠. 이거랑 맨 첫 번째 문장이랑 다시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아무도 민준이가 서울을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무도 민준이가 서울을 때렸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문장보다는 이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인지합니다. 심지어 다 읽고 나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문법적이지 않은 문장을 부분적으로나 혹은 실수로 문법적이라고 판단하는 현상을 문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문법성 편향은 비문법적인 문장을 문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어떤 특정한 요소가 있을 때 나타나는데요. 이걸 영어로는 attractor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문법성 미끼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수가 일치해야 하는데요. 여기 예문에서 The key to the cabinets were rusty. 주어인 the key는 단수이고 동사는 복수니까 이 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든 부사구에 복수 형태의 명사인 cabinets가 있으니까 문법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내용이 문법성 인지를 유도하는 미끼 같은 역할을 하고요. 만약에 이 미끼가 없었다면 The key were rusty. 사람들이 금방 이 문장이 비문법적이라는 걸 알겠죠. 우리가 오늘 관심 있는 부정국어의 경우에도 이 예문에서처럼 The boy that no girl liked ever arrived on time. 부정국어 ever 그리고 부정어 no 이 둘이 서로 다른 절에 나오니까 비문인데도 아까 한국어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혹 하고 문법적인 것처럼 인지하곤 합니다. 다른 절에 나온 부정어 no가 문법성 미끼 역할을 하는 거죠. 참고로 슬라이드에서 문법성 편향이 있는 문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원래 비문법적인데 문법적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뜻에서 X 화살표 O로 표시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이런 문법성 편향은 문장 처리 과정 중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장 처리가 끝난 다음에, 즉 문장을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장은 그냥 비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부정국어의 문법성 편향이
모든 종류의 부정어와 모든 종류의 부정극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몇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어 no가 미끼로 작용하면 부정극어 ever에 대한 문법상 편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비슷한 문장이라도 부정극어가 any인 경우에나 부정어가 not인 경우에는 문법상 편향이 안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 문장은 비문법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문법적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에 실험을 해봤더니 부정극어의 문법상 편향이 영어에서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문장을 완전히 처리한 이후에도 문법상 편향이 나타났고요. 또 영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종류의 부정어와 부정극어에서도 문법상 편향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문법상 편향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런 구조의 문장. 아무도 민준이가 서울을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부정극어 아무는 영어에서 any에 해당되고 부정어 않았다는 영어에서 not에 해당되는데 둘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에서는 문법상 편향을 일으키지 않는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어에서 부정극어 문법상 편향이 영어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답을 우리는 확률적 예측과 기대값이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문장을 처리할 때 문장이 앞부분에 나온 단어들을 바탕으로 뒷부분에 어떤 단어들이 계속 이어질지 계속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지금 당장 듣고 있는 그 문장 자체만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특정한 문장 구조나 특정 단어의 연쇄를 자주 들었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영어에서 no, ever 이 조합은 문법상 편향을 일으키고 not ever 조합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영어에서 이 각각의 조합이 얼마나 자주 관찰되는지를 살펴보면 no, ever 조합이 not ever 조합보다 6배의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어 화자가 no를 들었을 때 ever라는 단어가 앞으로 나타날 거라는 기대치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고 이러한 기대치가 문법성 편향을 높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는 어떨까요? 한국어에서는 어순이 영어와는 반대로 부정극어가 부정어보다 항상 더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 처리 중에 부정극어를 듣는 순간 앞으로 이 문장에서는 부정어가 나올 거라고 100%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문법상 편향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어를 대상으로 한 실험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실험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소개했던 영어 문장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일부러 중국어의 어순으로 적어봤습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 문장은 부정어와 부정극어가 같은 절에 있어서 확실하게 문법적인 문장,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부정극어가 부정어 없이 나타나서 확실하게 비문법적인 문장인데요. 두 번째 문장에서처럼 부정어와 부정극어가 다른 절에 있을 때 과연 문법상 편향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 실험은 우홍천이라는 저희 스토니브룩 언어학과 대학원생과 함께 실험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 두 번째 문장을 녹음한 걸 들려드릴 테니까 중국어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이 어떻게 들리는지 저희 실험 결과를 소개하기 전에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编辑们没推荐过的那本书得到过任何官方认可。 네, 잘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나 세 번째 문장과 비교했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编辑们没推荐过的那本书得到过任何官方认可。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아까 두 번째 문장이 맨 왼쪽 막대, 가운데 막대는 확실하게 문법적인 문장, 그리고 세 번째, 맨 오른쪽 막대는 확실하게 비문법적인 문장에 대한 문법성 점수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문장에 문법성 편향이 있었다면 이 문장의 문법성 점수가 비문보다 훨씬 높아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문법성 점수가 거의 비문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비문이 확실한 문장보다 문법성 점수가 오히려 낮았어요. 이 결과를 한국어 실험 결과와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보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문법상 편향이 나타나는 문장들, 이 가운데 막대가 완전히 비문인 게 드러나는 문장들보다 문법상 점수가 확연하게 더 높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문법적인 문장보다는 문법성 점수가 낮았지만 완전히 비문과 비교를 해보면 문법성 미끼가 분명히 인지 과정에 작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중국어에서는 부정국어의 문법상 편향이 이런 환경에서 관찰되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어순상 부정어가 부정국어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영어에서처럼 부정국어의 문법상 편향이 나타나는데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결과는 중국어에서 문법상 편향이라는 현상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요. 영어와 똑같이 주어진 이 특정한 환경에서 문법상 편향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종류의 문장으로 실험을 했을 때는 오히려 영어에서는 안 나타나는 문법성 편향이 중국어에서는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논문 정보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어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일본어는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국어와 어순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문은 아까 한국어 문장과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께선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의 판단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특히 두 번째 문장, 나레모 타로 가지러 나그라나카타 또모다. 이 문장이 어느 정도로 괜찮게 또는 이상하게 들리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관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절이라고 하면 책을 읽은 아이 이런 표현에서 책을 읽은 이 부분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절을 가리키죠. 이때 관계절 안에는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고 그 생략된 문장 성분의 내용이 관계절이 수식하는 명사와 일치합니다. 책을 읽은이라고 하는 관계절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의미상 이 주어는 아이인 거죠. 이렇게 관계절 안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는지에 따라서 관계절의 종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은에서처럼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면 주어 관계절, 아이가 읽은 책에서처럼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면 목적어 관계절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재미있는 것은 문장 처리의 속도나 이해도 등에서 주어 관계절이 목적어 관계절보다 처리하기 쉽다는 겁니다. 인지 실험을 해보면 주어 관계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문장을 읽는 속도도 빠르고 읽고 난 다음에 이해하는 것도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 관계절 처리에서 주어 목적어 비대칭성이 인지 언어학 문장 처리 분야에서 한 20년 가까이 굉장히 인기 있는 주제였어요. 세계의 수많은 언어들을 대상으로 인지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실험을 했었는데 약간의 예외도 있었지만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왜 주어 관계절은 목적어 관계절보다 더 처리가 쉬운 걸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 기존에 제시된 재미있는 이론이 있는데요. 관계절 내에 생략된 성분과 피수식 명사 사이에 성립하는 의존 관계를 우리의 뇌가 실시간으로 문장 처리를 하는 중에 파악할 때 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앞에 나왔던 단어를 작업 기억 속에 더 오래 붙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장 처리에 필요한 인지 부하가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이 예문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2로 표시했고요. 피수식어와의 거리는 빨간 선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 나온 영어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The girl who likes John, 주어 관계절에서 The girl who John likes, 목적어 관계절보다 빨간 선으로 나타낸 이 거리가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의 문제점은 한중일 동아시아 언어에서처럼 영어하고 어순이 다른 언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어의 경우 철수를 좋아하는 소녀 같은 주어 관계절에서 철수가 좋아하는 소녀 같은 목적어 관계절보다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 더 길죠. 한국어와 어순이 같은 일본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관계절 타로와 이시대로 쇼조 해서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이 선이 목적어 관계절 타로가 아이시대로 쇼조보다 더 길게 나타나죠. 그럼 어순이 약간 다른 중국어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어의 경우에도 한국어, 일본어처럼 주어 관계절인 경우에 喜欢张三的小姐, 목적어 관계절인 경우 张三喜欢的小姐보다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 더 길게 나타납니다. 중국어에서 동사가 목적어 앞에 오기 때문에 흔히 영어와 어순이 비슷하다고들 하는데요. 영어하고는 다르게 중국어에서는 한국어, 일본어처럼 관계절이 피수식 명사 앞에 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거리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지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작업 기억 이론은 특정 어순을 가진 언어에만 적용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언어, 예를 들어 동아시아 언어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영국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왜 특정 언어에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언어에서 주어 관계절은 목적어 관계절보다 더 처리가 쉬운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답은 어순과 무관한 답이어야겠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부정국어 문법성 편향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장 구조의 빈도수와 기대값이 미치는 영향이 관계절 처리에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장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어떤 종류의 문장이 얼마나 자주 들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들리느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또 실시간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의 앞부분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영희가까지 들었을 때 이렇게 명사와 주격조사의 조합이 나타난 다음에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영희가 왔다처럼 그냥 자동사일 수도 있고 영희가 사과를 먹었다처럼 목적어와 타동사일 수도 있고 영희가 만난 사람이 떠났다처럼 목적어 관계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가능한 구조마다 어느 정도의 확률로 가능한지 우리의 뇌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조는 60%, 두 번째 구조는 15%, 세 번째 구조는 10% 등등 어떤 확률적인 숫자가 있겠죠. 우리가 얼마든지 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는 사실상 무한하지만 그 확률을 생각해 보면 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구조는 상위 몇몇 개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문장 구조와 각각의 기대값을 계산하고 나면 이들의 확률적 분포에 따라서 불확실성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말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요. 이 말은 원래 화학에서 쓰기 시작한 말인데 제레미 리프킨의 저서 엔트로피라는 책 덕분에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아마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엔트로피라는 말은 정보 처리 이론에서 말하는 불확실성을 가리키기 위해 쓰이는 것이고요. 화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와 구별하기 위해서 정보 엔트로피라고도 부릅니다. 이 정보 엔트로피 혹은 불확실성 값은 기대값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중간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구조들의 각각의 확률이 어떤 구조는 70%, 어떤 구조는 10%, 또 어떤 구조는 10% 이런 식으로 어느 한 가지 구조의 기대값이 아주 높게 나온다면 불확실성은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몇몇 구조의 기대값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그 다음에 어떤 구조가 이어질지 훨씬 애매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불확실성 변동량 이론을 소개하기 위한 배경 지식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처리할 때 각 단어마다 그 위치에서의 불확실성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넘어갈 때마다 불확실성의 변동량이 있겠죠. 이 이론의 핵심은 이 불확실성의 변동량이라는 개념이 문장 처리에 소요되는 인지적 부담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 이론을 관계절에 적용시켜보면 주어 관계절의 경우에 목적어 관계절보다 불확실성의 변동량이 적고, 따라서 주어 관계절을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모든 언어에서 적용됩니다. 이게 각각의 언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개할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주어 관계절의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일정한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문부정사, 부정극어, 관계절 등 동아시아 언어들이 영어 등의 서구 언어하고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언어 현상들을 살펴보았고요. 인지 언어학적 접근이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인지 언어학적 접근, 여기서 설명했던 인지 언어학적 접근의 특성은 우선 문장을 이해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 문장을 실시간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연구한다는 점, 그리고 문장 처리에 관여하는 것이 단순히 문법뿐만이 아니라 억양이나 빈도수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들이 문장을 평가한다는 점, 그리고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소개하려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생략하고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연 내용을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쓴 관련 논문 몇 편의 정보를 첨부했습니다. 의문부정사 관련, 그리고 부정국어 관련, 관계절 관련해서 각각 논문 서지 정보를 제공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논문들은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과 코멘트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